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은 아주 강력한 무력 시위를 자행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출격시키고 미사일을 재배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돌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얼핏 대만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국의 군사 동향이 뜬금없이 전 세계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의 선택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어느 나라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팽팽한 미중 세계 패권의 승패가 갈린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에 그만한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특히 아직도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아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아직도 일본에서는 한국을 폄하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혐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현재 촉발된 신냉전 체제의 승패는 누가 이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객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만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 지형 특성상 한국은 현재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능력을 논해보자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을 바짝 뒤쫓는 군사강국입니다. 타국의 개입 없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한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테지만 결코 중국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를 알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는 척을 지를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패권전쟁이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길 바라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한국이 중립적인 자세를 고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누가부터도 포병 전력에 한해서는 가히 미군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이며 해군력과 공군력은 이미 동북아 최정상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는 그 특유의 신뢰도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되려 한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인구와 영토 대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즉 일본이 현재 한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평가한다는 것은 악의적인 비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군을 약하다고 평가하는 건 한국인과 일본인 뿐이다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군인 정신을 들먹이며 전쟁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2019년에 총검술 훈련이 폐지된 것을 이유로 한국 병사의 돌격 정신이 사라졌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멍청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총검술, 즉 백병전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교전 방식입니다. 백병전은 승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탄약이 부족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지 사실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되면 안 되는 전술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전쟁 영화나 일부 자료를 통해 백병전이 보여져 이런 전투 방식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하지만 현실의 백병전은 어쩔 수 없는 병력적 열세의 상황에서 시도한다는 것은 자살돌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의 전투에서 일본은 틈만 나면 총검 돌격을 감행했는데요. 하지만 반자이 돌격으로 불리는 일본의 돌격 전술은 미군에게 티끌만한 상처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까운 병력을 미군 신병의 사격 훈련용으로 소모시켰을 뿐입니다. 그나마 미군에게 타격을 입혔던 반자이 돌격은 사이판 전투에서 벌어졌던 교전인데요. 이마저도 일본군 3,000명이 돌격을 감행했지만 미군의 사상자는 고작 50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백병전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문가들은 당시 일본의 반자이 돌격이 실패한 원인이 체격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중일전쟁 초기에는 반자이 돌격이 꽤 성공적인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백병전을 언급할 때마다 반자이 돌격과 함께 곧잘 언급되고 나는 소련의 우라 돌격은 나치 독일을 물리친 핵심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리로 드러난 일부분만 보고 빙산전제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우선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반자이 돌격에 성공한 건 일본군이 백병전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중국군이 민간인과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어떤 군대라도 기습 공격만 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중일 전쟁 시기 중국의 상황은 청나라 붕괴 후 무정부 상황이나 다름없었고 군부의 75% 이상이 사실상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군인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오합지졸이 총검과 일본도를 든 정규군과 백병전을 벌여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즉 앞서 말한 대로 일본군의 백병전이 중일전쟁에서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이미 일본군이 전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고 그것을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며 군인 정신이라는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소련의 우라 돌격은 반제 돌격 같은 싸구려 자특공보다는 현대 돌격 전술과 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소련은 병사들을 돌격시키는 동시에 적진에 포탄과 전차탄을 쏟아부으며 화력 지원을 전개했습니다. 만약 보급이 끊겨 화력 지원이 불가능하면 병사들에게 수류탄이나 폭발물을 들려보냈고 하다못해 화염병이라도 투척시켰습니다. 게다가 소련군은 무작정 착검 돌격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소총과 탄약을 지참하고 근접 사격과 백병전을 동시에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다르게 소련은 칼보다 총이 강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백병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건 체격도 싸움 실력도 아닌 탄창에 탄약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게 많은 근거로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전에서 백병전은 근접전투체계, 즉 CQB로 변화되었습니다. CQB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5에서 35m의 지근거리에서 적과 교전하는 전술체계입니다. 물론 당연히 소총 사격수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소총과 권총의 전환 공격, 연거리 상태에서의 맨몸 격투, 나이프 파이팅을 모두 담은 전술체계입니다. 특히 현대전장은 시가전이 주를 이루고 건물 내에서 적과 교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실전적이고 중요한 전술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 방식 중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영화 존 윅입니다. 존 윅이 적을 사살하며 근접 전투를 벌인 게 이 CQB인데요. 반대로 얼마 전까지 한국군은 CQB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군의 전투교리는 PRI로 대표되는 원거리 사격술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하면 P는 피가 나고 R은 R이 배기고 I는 이가 갈린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즉 그전까지 한국군은 원거리 사격에만 모든 것을 몰빵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군사 강국들은 이미 시가전을 상정해 기본적인 전술교리부터 시작해 장병들의 장구까지 바꾸는 추세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국군의 전술교리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우리 군 당국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던 총검수를 폐지한 대신 현실에 맞는 CQB 훈련을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단순히 고정된 표적을 두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근접교전 상황을 연출하고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입체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육군 육사단은 8개 중대 450여 명의 병사를 동원해 도시지역 작전 소부대 전투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90분의 시간 동안 방어팀과 공격팀으로 나뉘어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CQB 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근접 전투 기술을 고도로 연마한 부대는 백병전의 절대 명제인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영국의 특수부대인 SAS 한 개 팀이 이라크 북부에서 IS의 무장 세력 50여 명에게 포위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4에서 8명으로 이어진 SAS 한 개 팀에게는 탄약 10발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교전의 승리는 이 영국 특수부대에게 돌아갔습니다. CQB의 달인이나 다름없는 SAS 대원들은 4시간의 전투 동안 IS 무장 세력 32명을 사살하고 무려 8km 이상 떨어진 본진으로 걸어서 복귀했습니다. 심지어 SAS 대원 한 명은 주변에 굴러다니던 짱돌로 IS 한 명을 처리하는 동시에 다른 한 명을 물엉덩이에 익사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전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SAS 대원은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권총 한 자루로 6명을 사살했다고 전합니다. 6명의 탈레반 테러리스트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로 숨어들자 이 SAS 대원은 오로지 9mm 권총 한 자루만 쏘지 않채 테러리스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오로지 소리, 냄새, 촉각이 전부였는데요.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이 영국 특수부대원은 3명의 탈레반을 사살하고 권총이 격발불량을 일으키자 근처의 장도리를 이용해 남은 3명을 처리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병기가 따로 없는데요. 이 대원은 갑작스런 총기 불량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바로 CQB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특수부대는 대부분 소규모 교전과 암살, 척후 활동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접 전투 체계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부대라는 특이성과 정규군이 아닌 무장 세력이 상대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전과이긴 하지만 한정적인 공간에서 전투력이 비슷한 두 부대가 교전을 벌인다면 CQB에 익숙한 부대가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도 베트남전부터 백병전의 스페셜리스트로 미군의 존경을 받았었을 만큼 용맹하고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군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일선의 베트공 지휘관이 한국 부대를 만나면 교전을 피하라는 명령이 있을 정도로 적들은 대한민국 장병들을 두려워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시대가 지나도 우리 민족의 근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두려운 나머지 꼬리를 말고 무서워서 더 크게 짖는 개처럼 한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